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에 늦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며 살 줄 알았지만 주식에 미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나름 제 커리어가 중요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앞자리가 4가 되었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나름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이번 생에 나는 결혼은 없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가 좀 안쓰러웠는지 친구들이 주변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사실 아이는 둘째 치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소개팅하며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러다 저보다 3살 많은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순박하게 생기기도 했고 저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 홍기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적은 나이가 아니니 오랜 기간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짧게 만나더라도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놓치기도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이왕 결혼할 거 조금 서두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는 날짜 잡고 전체적인 일정을 서둘렀어요. 제가 늦게 결혼하는 편이긴 하지만 결혼식을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기는 싫었어요. 여태 일만 하느라 돈을 많이 모아놓기도 했어서 이왕 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서로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이후 웨딩 플랜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운을 띄웠어요. 자기, 우리 이제 부모님 인사도 드렸고 결혼식을 어디서 할 건지 집은 어디에다 구할 건지 얘기를 좀 하자. 응? 그렇지. 반응이 왜 그래? 혹시 생각해 놓은 곳 있어? 아, 그런데 먼저 예산을 정해야 돼서 혹시 자기 얼마나 모았어? 꼭 얘기해야 되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곧 같이 살 텐데 각자 경제 상황은 공유해야지. 이제 식비도 같이 들고 적금도 같이 들 텐데. 왜? 많이 못 모았어? 예지야, 나는 사실 3천만 원 정도 모았어. 응? 왜? 왜 그 정도밖에 못 모았어? 자기 연봉 적은 편이 아니잖아. 우리 나이가 있는데 대체 왜? 사실 제가 결혼 전 한 1억 정도 모은 상태였거든요. 나이도 있고 연봉도 좀 받는 편이라서요. 근데 남자가 나이 40이 넘도록 3천만 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저는 심지어 집 보증금도 가지고 있어서 총 1억 8천만 원을 모은 상태였죠. 남편은 심지어 저보다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했고 연봉도 저보다 더 높은 곳을 다니는데도 모은 돈이 없어서 순간 놀랐어요. 그렇긴 한데 이것저것 재테크를 하다가 그렇게 됐어.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장남이니 부모님 도움 필요할 때마다 융통해드린 것도 있고.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적금 들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모은 게 많지 않아서 적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말이야. 요즘 다들 하는 주식이야. 내가 따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 아직은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뜰 회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자기도 알지? 존버는 승리하는 거. 주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사실 주식 잘 되면 다행이지만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좀 안정적이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적금을 선호하거든요. 물론 적은 이자율 때문에 적금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원금에 손실이 없는데 주식은 원금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야, 혹시 어떤 거 투자하는지 봐도 돼? 그럼 여기 내역 보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식으로 묶인 돈이 많아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거구나 생각했어요. 제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주식으로 몇 억 갖고 있고 조금씩 팔아서 용돈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익률이 높기도 했어서 예비 신랑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보니 더 믿기가 어려웠어요. 약 3군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사실 주식 모르는 저도 바이오 분야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삼땡이나 엘땡처럼 대기업 주식을 사는데 이 남자는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바이오 분야에 유명하지 않는 회사를 무려 3군데나 투자했더라고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매수 금액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수익이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결국 버는 돈을 주식에 족족 넣어서 망하게 하는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남자더라고요. 나름 투자하는 감각이 있거나 했으면 금액의 정도를 조절해서 투자하라고 했겠지만 이건 뭐 넣는 족족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 걱정이 앞섰어요. 지금 다 마이너스로 보이는데 그게 맞아? 나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계속 사놓는 이유가 뭐야? 주식 잘 모르는구나. 지금은 좀 하락세인데 곧 오를 거야. 주식은 원래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주식은 발목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틈틈이 계속 사놓는 거고. 그래? 그럼 왜 여기 기업을 선택했는지 물어봐도 돼?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해줬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좀 금액 크게 넣어놨어. 그거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건가? 아니면 진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식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계속 하향세를 가다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선택한 기준도 본인이 공부하고 알아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의 추천으로 약 1억이 되는 돈을 넣어놨다니. 순간적으로 이 사람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주식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못해. 내 주변에 주식 때문에 결국 빚만 생겨서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도 이런 투자는 좀 불안해서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거의 1억이 되는 돈을 다 잃었는데 당신 경제관념도 나는 좀 걱정돼서 우리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응? 왜? 요즘 주식 다 하지 않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나도 그냥 일개 개미일 뿐인데 여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 금액이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7천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그거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아. 그리고 주식 때문에 결혼을 코앞에 두고 없는다는 게 말이 돼?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나 주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발 결혼 없는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이미 잃어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끊는 사람인데 제가 끊으라고 그만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말하고 집에 왔네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봤는데요. 근데 요즘 애들 중에서 주식 안 하는 애들이 없더라. 엄마도 그런 거 걱정되는데 빚내서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하는 거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너도 마음에 들어있던 사람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엄마는 이런 걸로 결혼까지 없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된다. 엄마랑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공격적인 투자나 주식은 정말 하는 게 아니라고 많이 얘기해서 예비 신랑이 한다는 말만 들어도 펄쩍 뛰면서 결혼 말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말씀도 해주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요즘 코인이나 주식 안 하는 사람 거의 없기도 하고 본인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 이건 고칠 수 있겠다며 긍정 회로를 돌렸네요. 그리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는 모습에 나름 감동을 받기도 해서 결국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진짜 약속하는 거야? 더 이상의 주식은 없어. 그리고 당신 월급도 이제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럼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근교의 전세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아이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남편이랑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한날은 갑자기 속도 안 좋고 몸이 가라앉으면서 처지길래 몸살이 왔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임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부탁해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 확인했더니 임신이 맞더라고요. 결혼하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엄청 빨리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괜히 일하는 게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생긴 아이가 제 생애 마지막 아이가 될 수도 있으니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산 직전까지 일하는 육아휴직보다는 임신 초기에 퇴사를 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이런 제 생각을 말했죠. 여보, 내가 나이도 많고 노산이라 임신 준비하면서 일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퇴사를 할까 생각하는데 자긴 어떻게 생각해? 자기 혼자 벌어도 둘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잖아. 나중에 애 크면 나도 다시 일 시작할게. 사실 남편이 저보다 임신을 더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그만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키우려면 들어가는 돈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야지. 나도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 그런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돈 못 버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 아이도 나오는데. 우리 둘 다 일을 못하게 되면 난감할 수 있으니까 우선 퇴직은 더 생각해보고 잠깐 육아휴직으로만 하는 게 어떨까? 솔직히 남편 말도 다 맞는 말이라서 납득은 갔어요. 그런데 막상 마음은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그래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 퇴직을 결정하기보다는 우선 아이 키우면서 더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만사까지 업무를 하기로 하고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약 1년 정도 휴직을 신청하였어요. 제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휴직만 한다고 하니 회사에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니 회사에서도 최대한 힘들지 않게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전화 오셔서 잘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범한테 얘기 들었는데 휴직만 하고 퇴직은 안 하기로 했다며? 잘했다. 솔직히 요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생활하니? 같이 벌어야지.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지니까 조금 힘들어도 뱃속에 애 생각하면서 버텨라. 신나서 전화를 끊으시는데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와서 애 낳고 그러면 몸도 안 좋을 텐데 무슨 복직할 생각을 하냐 꾸짖었거든요. 그냥 편하게 퇴직하고 나중에 애 다 키운 다음에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닌 거죠. 역시 아무리 딸같이 대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네요. 솔직히 친딸이었으면 제 몸부터 걱정해줬을 텐데 돈부터 걱정하는 모습이 참 비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네요. 최대한 몸 조심하려고 노력했고 태교는 못하더라도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저를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돈 관리를 제가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남편이 생활비 통장에 얼마를 넣어놓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두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큼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서 편하게 카드만 쓰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생활비 통장으로 남편 명의의 남는 통장을 쓰고 있었거든요. 직장인이라 은행 갈 시간도 없어서 통장 정리도 잘 안 했고요. 한 번은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반차까지 내서 은행을 들렸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남편이 보낸 월급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얘기했을 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늦게 입금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금액이 달라진 적은 없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촉이 안 좋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생활비 입금한 내역을 찍어보내면서 이유를 물었어요. 여보, 우리 생활비 통장 보고 있는데 왜 여보가 보낸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거야? 저번에 회사 사정으로 조금 늦게 입금이 된다고 했지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었잖아. 그건 저번에도 말했듯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일부 먼저 보내주고 추후에 투자금 들어오면 넣어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대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 예전에는 상여금을 1년 연봉에 녹아서 보내줬었는데 이번에 투자 현황이나 그런 것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상여를 없앤 탓에 지급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당황하지 않고 술술술 말하는데 저를 속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또 주식을 하고 있을까봐 불안했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 확인을 안 하면 불안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월급 명세서 받은 것 좀 가져와 봐. 급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추후에 아기 태어나면 적금도 들지. 알겠어. 월급 명세서 뽑아갈게. 그렇게 저녁에 집에 왔는데 남편은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면서 내일 가져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확인할 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먼저 제가 물어보질 않으니까 며칠 동안 가져오질 않더라고요. 지금 통화돼? 무슨 일이야? 지금은 바쁜 시간 지나서 여유 있어서 통화 가능해. 저번에 자기가 월급 명세서 가져온다고 해놓고 안 가져왔잖아. 그래서 오늘은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유 있다고 하니 지금 뽑으면 되겠네. 오늘은 꼭 가져와. 알겠지? 그러고 퇴근을 했거든요. 오늘은 가져왔겠지 싶었는데 이번엔 프린트는 했는데 책상에 두고 왔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사실 한두 번이면 잊어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일부러 안 가져오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얘가 다른 주머니를 찾나?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겼나? 라는 별의별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지금 일부러 안 가져오는 거야? 당신 딴 살림 차렸어? 왜 그걸 안 가져와? 내가 저번에 보고 싶다고 한 게 벌써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잊고 안 가져오는 게 말이 돼? 내일도 안 가져오면 내가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팩스로 받을 거니까 내일은 꼭 가져와.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한껏 기가 죽어서 알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안 가져오는 건가, 얘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한숨도 못 자고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일하는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월급 명세서 뽑았어? 가방에 넣었어? 그럼 넣었어. 아, 진짜 챙겼어. 이따 보여줄게. 자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해? 당신이 진짜 가져왔으면 이렇게까지 독촉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의부증도 아니고 남편 월급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내가 빨리 안 가져간 거니까 내 잘못이지 뭐. 나 일 들어가 봐야 해서. 이따 봐. 점심시간까지 전화해서 독촉하는 건 좀 오바였나 싶었어요. 힘 빠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남편 모습에 화난 게 미안하더라고요. 만약 명세서를 확인하였는데 별 이상한 게 없으면 어떡하지? 괜히 의심했나? 퇴근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난리친 건 아닌지 걱정되었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어디 있어? 물어보니 식탁에 올려놨다고 해서 열어서 꼼꼼하게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기본금은 항상 일정하게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세금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때는 있었지만 큰 폭 없이 입금이 되었거든요. 그럼 생활비 통장에 급여의 전부를 입금한 게 아니란 소리잖아요. 뭐야? 회사 사정 안 좋아서 월급이 들쑥날쑥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기본급이나 공제된 내역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은행앱 켜서 줘봐. 확인해봐야겠어. 당신 또 나 몰래 주식하는 거 아니야?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니까 남편이 서둘러서 앱을 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봤어요. 네, 주식을 다시 시작한 게 맞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랑 한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달만 한 게 아니라 거의 8, 9개월을 속였더라고요. 그렇게 넣은 돈도 벌써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난 사실은 저희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하나 들자고 했었거든요. 이왕 드는 거 이율이 좋은 곳으로 선택하자 해서 이것저것 비교해 봤는데 남편이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우대 이율을 좀 많이 넣어줘서 남편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는 게 더 이득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통장으로 적금을 든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여태 모은 금액을 더 넣어주기도 했었어요. 이왕 금리가 높은 곳에 많은 금액을 넣어두면 이자도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약해서 주식 통장에 넣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주식은 반토막이 나 있고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데 화가 나는 것 이상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열불을 내다가 시간이 흐르니 속에 찬물을 끼얹은 듯 차분해지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우리 아이 적금까지 깨서 주식 통장에 넣은 거야? 나한테는 주식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게 뭐냐고.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나 속이면서 주식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혼은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곧 애도 태어날 거고 당신도 퇴직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나도 불안한 마음에 주식을 다시 보게 된 거였어. 그리고 이번에 동기가 투자해서 거의 2배 이상 수익을 벌었대. 나도 그렇게 해서 당신한테 보내주면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거였지.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수익이 안 나와서 말을 못 한 거야. 분명 그때 주식에서 손떼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속이고 주식을 다시 할 수가 있어? 심지어 우리 애기 적금까지 깨면서. 적금 깨는 것도 왜 말을 안 했어? 진짜 당신은 생각이란 게 없어? 나 더 이상 당신 못 믿겠어. 그냥 이혼하자. 여보, 제발 뱃속에 있는 우리 쑥쑥이 생각해서 조금만. 당신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을 봐.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5천만 원을 잃었는데 나는 컨디션 안 좋은데도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다 날리고 있는 거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으니 배가 뭉쳤어요. 통증이 심해져서 악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순간적으로 놀라서 생긴 통증이라며 안정을 취하라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배는 남산만 하지 남편은 옆에서 울고 있지. 이렇게 애도 생겼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절망적인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남편은 계속 주식하면서 모은 돈 다 날리고 있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주식이 하고 싶을까요? 속이 터져나가는 와중에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민했답니다. 며칠 동안 한숨만 푹푹 내뱉었는데요. 한 번은 직장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도 지금 남편 잘못 만났다면서 맨날 힘들어해요. 주식에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나 봐요. 친구도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남편이 주식이랑 코인까지 손댔다는 얘기 듣고 바로 팀장님 생각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남편 혼자 삽질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위안을 받아버렸죠. 만삭이라 이혼하기도 어렵고 남편도 진짜 다시는 안 한다고 해서 각서 받고 월급 받는 계좌를 아예 제 통장으로 하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지 간헐적으로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주말에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벙친 기분이 들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인 것도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까지 유산되니 이제 저도 이판사판이라는 마음이 들었죠. 일단 몸부터 추스렸고 이후에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나 아이 유산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아. 맨날 이렇게 돈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힘들고 모은 돈 또 얼마나 날렸을지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도 막막해. 애도 없을 때 정리하자.
당신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충격받아서 그런 거야.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다시는 진짜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나 좀 믿어줘. 자기, 나랑 결혼할 때도 이 얘기 했었어. 그때 내가 주식할 거면 결혼하지 말자고 했는데 당신이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는 늦은 나이에 아이 가져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회사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했어. 근데 그러면 뭐해? 당신이 주식으로 몇 천만 원씩 펑펑 날리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그만하고 싶어. 지친다고. 아이 유산됐다고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 지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라서 그런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 후회될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남편 얼굴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왜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돈 문제라고 하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못 모아서 싸울 수도 있겠다 싶었네요. 모을 수가 없잖아요. 쓰는 족족 주식에 처박아 버리는데. 남편을 믿지 못하고 속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혼을 생각 중이라 말씀드렸고요. 엄마는 한숨을 푹푹 쉬며 결혼을 말릴 걸 말하시더라고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대망의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기 이번에 나한테 집주인이 연락 왔는데 저번에는 전세금 안 올렸으니 이번에 20% 정도 올리셨으면 하신가 봐. 우리 저번에 전세금 오를 거 생각하고 모은 게 그 정도 되지 않아? 지금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어? 그거 어디서 확인하는 건데? 순간적으로, 응? 그걸 어디서 확인한다니? 당연히 은행 어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느낌이 쎄했습니다. 당신 주거래 은행 컴퓨터로 로그인해봐. 사실 직접 보기 전까지 마음속으로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마음을 다잡았지만 눈앞에 출금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네요. 당신 또 주식했니? 당장 핸드폰 가져와. 핸드폰으로 투자한 주식 현황을 보는데 다행히도 지금 상태로는 투자한 것 이상 현금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현금화하면 전세금 올려드릴 수 있겠네. 이거 돈 빼서 빨리 나 보내줘. 집주인한테 전세금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게. 어? 이거? 지금? 안 돼. 이거 좀 더 오를 거라 지금 팔면 손해야. 미쳤어? 손해라고? 우리 당장 전세금 못 올려주면 어디서 살 건데, 어? 지금 집이 중요하지 이후에 돈 더 오를 게 중요해? 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뭐 새로운 신제품 출시된단 말이야. 그러면 10,000원 넘는 건 시간 문제야. 내가 이건 진짜 확 답할 수 있어. 그래서 비중 실어서 매수한 거고. 그러니까 여보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냥 당신은 편하게 집에서 살림하면 되고 나만 일해도 우리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어. 한 주에 2,000원도 안 되는 회사가 신제품 하나로 10,000원이 어떻게 넘냐? 그리고 그것도 신제품 나와야 가능한 일이잖아. 당장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시간 없어.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팔아. 당장 안 팔아? 진짜? 어? 여보 제발 진짜 조금만 몇 주만이라도 기다려주라. 응? 남편이 사정사정을 해서 몇 주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주식이 상승세였고 손해는 안 보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한테도 연락해서 전세금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주식을 팔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니 제가 다 마음이 조급해서 지금이라도 팔아서 돈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 아쉬우면 남은 돈만이라도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는 모습에 핸드폰을 확 뺏어서 주식창을 확인했어요. 뭐야? 2억 정도 되는 돈이 왜 1억밖에 안 됐어? 출시된다는 신제품이 무산이 돼서 주가가 떨어졌어. 그렇죠. 남편을 믿은 제 잘못이죠. 이렇게 주식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망각하고 살았던 거죠. 마이너스의 손인 남편을 오늘부로 반품시키고자 마음먹었어요. 어머니, 저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저번에 저 몰래 주식을 해서 아이 적금으로 들어둔 5천만 원도 다 날렸어요. 그 충격에 제가 유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전세자금도 반토막을 만들었네요. 전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데려가세요. 그래도 무슨 이혼이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안 가져다 준 것도 아닌데 무슨 이혼이니? 우리 아들도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 주식인가 뭔가 했겠지. 유산은 그게 원인이 아니라 네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솔직히 나이 40에 임신했는데 유산 안 되는 게 신기하지. 암튼 우리 아들 탓하지 말아라 이 말이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유산된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세요? 남자들이야 나이가 많아도 임신하거나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여자들은 아니잖니. 아무래도 너가 나이가 많으니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리고 내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생기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게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런 걸로 가장을 몰아세워서야 되겠니? 그리고 저번부터 생각한 건데 너가 너무 기가 세서 우리 애가 기를 못 펴는 거야. 아, 그럼 제가 기가 세서 남편 기도 못 피게 했고 나이도 많아서 아이도 잃고 전부 제 탓이란 말이네요? 뭐 꼭 그렇다고 말하기보다는 너도 원인이 없지는 않다고 하는 말이지. 다 우리 아들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이지.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여자라 아시잖아요. 유산이 여자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저 아이 지키고 싶어서 회사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남편도 돈 벌어야 한다고 떠밀어서 저 몸 안 좋아도 꾸역꾸역 일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면 뭐예요? 남편이란 사람이 다 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랑 저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아들도 너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래도 가만 보니 너는 말을 참 섭섭하게 하는구나. 나이를 그렇게 먹어놓고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너는 부모님한테 어른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배웠어? 저희 부모님은 주식하는 남자랑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 성실하고 더 이상 주식 안 한다고 저랑 약속도 해서 믿고 결혼한 건데 벌써 주식으로 사고를 몇 번이나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걸려서 이렇게 된 거지. 만약 제가 몰랐으면 돈도 더 많이 잃었을 거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너무 나서 계속 씩씩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랑 어머님이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멀리서도 화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는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니? 무슨 어른이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을 수가 있어? 어머님, 제가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해요?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우리 아이 유산한 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더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가 어머님께 무슨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당신 뭐야? 설마 그 말에 동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당신 주식으로 얼마를 날렸는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 어머님, 지금 주식으로 날린 돈을 합치면 2억도 넘을 거예요. 2억이면 저희가 2년 동안 일하면서 둘 다 아무것도 안 잊고 안 써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남자가 투자를 하면 돈도 좀 잃고 그러는 거지. 너 그동안 우리 아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애가 길을 못 펴니? 잘 될 일도 너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우리 아들도 그때 더 어리고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나이 많은 여자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냥 갈라서라. 그리고 아들, 이혼한 거 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는 더 어린 여자 만나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여자랑 사니까 네가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님이 이렇게 나오니 답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어떻게 봐도 본인 아들이 잘못한 일인데도 편들어주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엄마 말에 찍소리도 못하는 한심한 놈이었고요. 더 이상 저런 모조리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짐 가방을 펼쳐서 보란듯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난리를 치는데도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제 할 일 했죠. 짐을 하나씩 넣다 보니 처음에는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어디 가려고 짐 싸는 거냐고 하더니 어머님이 그냥 보내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나이 많은 여자 붙잡냐고 가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간단히 짐을 싸고 남편이랑 시어머님한테 통보했어요. 이혼은 변호사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아들 귀하다지만 이런 식으로 저 까내리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남편이 다시는 주식을 못하게 뜯어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편을 들어주시다니 참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이런 집안과 상종하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쪽 아들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거니까 가져가던지 재활용해서 다른 여자 주던지 저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친정 부모님 댁에 도착했답니다. 이 늦은 저녁에 딸내미가 짐가방 둘러매고 찾아오니 많이 당황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말씀드렸거든요. 아버지는 한숨 쉬면서 담배 피우러 나가셨고 어머니는 욕짓거리를 내뱉으셨죠. 그러면서 잘했다고, 엄마 친구 아들이 변호사 한다고 내일 당장 찾아가서 상담부터 받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상담받으러 갔죠.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은 전세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쉰 적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재산 분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가정에 기여한 바도 있으시고 남편분의 유책으로 인해 손실이 난 부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 말을 들으니 이제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혼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막상 재산 분할도 못 받고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혼수를 챙겨와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계속 일한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재산 분할도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시름 놓았다 생각하면서 엄마랑 같이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 전화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전화 받기가 싫어서 그냥 냅두니 문자로 계속 본인이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이번에는 진짜 잘할 거라고 여러 통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안 받으면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서 결국 전화를 받았네요. 여보, 제발. 우리 이혼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응? 제발 부탁이야. 당신 이 말 하는 거 처음 아니잖아.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나 변호사 선임해서 소장 날아갈 거니까 당신도 준비해. 그리고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전화번호도 차단했고요. 돌이켜보면 만약 과거에 제가 휴직이 아닌 퇴사를 했었다면 이렇게 이혼 결심도 못했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꾸준히 다닌 회사 덕분에 돈도 벌어서 이혼도 쉽게 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 전 시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전화까지 했나 싶었죠. 네, 여보세요. 그래, 잘 지내니? 이제 와서 왜 잘 지내는지 물어보는 것도 당황스러웠어요. 내 안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사고 치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너무 편해서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한테 전화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진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어름답지 못했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전화했다. 내 아들 편만 들어서 서운했을 것 같은데 미안하구나. 내가 같이 살아보니 너가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 아들은 아직도 너 생각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너는 혹시 마음이 어떤가 하고. 들어보니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떠보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 정리가 끝나서 더 이상 저쪽과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마무리됐으니 어머님이 아들 잘 키우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도중이라서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용건 더 없으시면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솔직히 직접 같이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뒤늦게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 50을 바라보는 아들이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할 가능성은 0에 가까울 테니 시모는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 키울 팔자였나 봐요. 암튼 또 연락해서 하소연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네요. 요즘 제 근황을 말씀드려야겠네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다른 부서 팀장과 요즘 연애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천천히 연애하면서 결혼 날짜도 잡을 수 있으면 잡으려고요. 솔직히 남편이랑 살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 남자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는 분은 착실하게 돈도 잘 모으고 주식에 관심도 없는 분이라 돈 사고 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한 결혼도 아니라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고, 정말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 문제도 아닌데 그냥 잘 어르고 달래서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막상 그렇게 살았으면 맨날 남편이 사고 치는 거 뒤처리하는 데에 제 인생 다 썼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반품해서 제 인생 온전히 살 수 있어서 다행이죠. 종종 부모님께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죄송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엄마가 내가 행복해야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혼녀라는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더 이혼을 결심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늦게 만난 인연이다 보니 더 헤어지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닌 사람은 결국 아니더라고요. 처음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게 아쉽네요. 하지만 거지 같은 결혼 생활 3년으로 인생 배웠다 생각하고 남은 인생 더 잘 지내보려고요. 길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김포 소재에 있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수첩을 만드는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연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이지만 이혼을 하기까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어렸을 적부터 집이 부유한 정도까지는 아니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고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무사히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죠. 경제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마땅히 제가 무얼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요. 마땅한 자격증을 따둔 것도 없었기에 더욱 막막했습니다. 부모님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좋은 기회로 지금 일하고 있는 수첩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죠. 집은 인천이었는데 통근버스가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도 나쁘지 않았기에 마음먹고 공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 인지도 있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업체여서 나름의 자부심도 느꼈죠. 일한 지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신입 직원이었는데 제가 사수가 되어 옆에서 일을 알려줘야 했어요. 수수하게 생긴 외모에 싹싹한 성격까지 남자로서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고요. 그렇게 사수와 부사수 사이가 되었죠. 이지은 씨, 입사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사수가 누구야? 뭘 가르쳤길래 이렇게 간단한 업무도 하나 처리 못해, 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잘리고 싶냐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하란 말이야. 과장님, 이지은 씨 사수는 접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 한 달 된 직원이에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테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냐고요. 뭐? 영훈 씨, 내가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상사가 말을 하면 네 하고 말 것이지 뭘 잘했다고 내 말에 토를 달아? 자기도 잘리고 싶어?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사수면 책임을 지고 실수하지 않게 잘 가르쳐야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과하게 뭐라 하시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신입 직원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과장님은 신입 때 실수 안 하셨어요? 왜 애꿎은 신입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냐 이 말입니다. 뭐? 영훈 씨,
말 다 했어? 내가 영훈 씨 그동안 잘해주고 오냐 오냐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여? 사수나 부사수나 다 똑같구만.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히스테리? 어디 히스테리 마음껏 부려줘? 에헤이, 김 과장도 그만하면 됐어요. 사수가 잘 가르치겠다잖아요. 더 큰 소리 내지 말고 다들 각자 자리에 가서 일합시다. 자, 김 과장도 진정하시고 영훈 씨도 얼른 일 봐. 사실 김 과장님은 40대 중반인데 노처녀 히스테리를 늘 직원들에게 부리고는 했었죠. 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었지만 신입 직원이었던 전처는 그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그날 우리는 퇴근 후 술 한잔을 하게 됐고 저는 원래 사회생활이 그런 거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나이도 어린데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면서요. 그 기회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겨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그렇게 2년 정도의 연애 후 우리는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결혼할 나이가 됐고 벌이가 적당할 때 결혼을 하자는 뉘앙스를 풍겼기도 했고요. 사실 여자친구는 연애하는 기간 동안 짠순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가 보다 했죠. 공장을 다니며 나가는 식비가 아깝다며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도 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도 고급진 레스토랑보다는 순대국밥, 기사식당, 분식집을 더 좋아했고요. 한 번은 생일 선물로 조금 비싼 가방을 사주었는데 뭐하러 이런 거에 돈을 낭비하냐며 혼을 내기도 했어요. 또래보다 사치를 부리는 일은 없었고 평소 행동을 보아도 전혀 씀씀이가 해프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통 아내 또래 여자들은 인터넷으로 선물 받은 명품을 자랑하거나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면 사진을 찍어 올려 자랑하고는 하는데 아내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아내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여느 청춘의 20대였지만요. 자신이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값을 아끼려고 공장 내 탕비실에 있는 믹스커피를 먹고요. 언젠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백 자랑하고 비싼 옷도 사입고 여행도 다니고 싶대요. 하지만 그럴 시간에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미래에 투자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고 나중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나이 들어서 돈에 전전긍긍하며 사느니 그게 낫다고요. 남들이 보면 지질이 궁상처럼 보이겠지만 여자친구를 사랑했기에 그 마음 하나로 결혼에 대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양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훈 씨와 교제 중인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이고, 영훈이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잘 됐네, 잘 됐어. 아가씨, 우리 영훈이 만나느라 고생이 많죠? 참하게도 생겼네. 그래, 저녁은 먹었어? 어서 와서 앉아요. 시장할 텐데 밥부터 먹자고. 직장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한 게 엊그제 같은데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너무 축하해, 아들. 우리 며느리도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결혼 준비하면서 부족한 게 있거든 언제든지 말하렴 도와줄 테니.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니 입꼬리가 떨어질 줄 모르게 좋아하셨죠. 며칠 뒤 여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는 예비 장인과 장모가 자기들은 여유가 되질 않는다며 많이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결혼이라 양가 부모님들께 크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기에 문제가 될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집은 어디에 구할 거냐는 둥, 모아놓은 재산은 얼마냐는 둥 질문이 많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는데 당연히 궁금하시겠거니 하고 나름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에
우리들이 모은 돈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는 듯 했으나 이내 알았다며 결혼 준비를 잘해보자고 하셨어요. 예, 영훈아,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걸로 필요한 거 사고 그래. 집은 이 엄마가 사주마. 직장과 가까워야 하니 미리 봐둔 아파트가 있거든. 거기로 해줄 테니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해. 에이, 엄마,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나도 직장 자리 잡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넣어두세요. 제가 벌어서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라니까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보태주시며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인생인데 빚 없이 살아야 한다며 자신들도 어차피 일을 하니 걱정하지 말라셨고요. 조금 무리해서 직장 근처에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죠. 당연히 혼수는 저와 여자친구가 모아둔 돈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지금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어? 부모님이 집까지 해주시고 여윳돈도 주셨는데 이 돈으로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우리 힘으로 혼수 정도는 채워넣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나 사실은 사정이 좀 있어서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이 전부야.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니 수입이 일정치 않으셔서 내가 조금 도와드렸어. 어린 동생도 있고 그동안 직장에서 일한 기간에 비해 생각보다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느낀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보태주는지 굳이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저였어도 부모님이 힘들다 하시면 당연하게 도와드렸기 때문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있는 돈을 모아 혼수를 마련하기로 했고 가구와 가전을 사서 들여놓으니 조금씩 신혼집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죠. 결혼 준비를 하며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 하여 혼인신고를 미리 했고요. 그렇게 상견례도 하고 몇 개월이 지나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장을 다녀서 그런지 주변 시선들이 신경 쓰였어요. 사장님의 배려로 부서가 바뀌어서 아내와 매일 얼굴 보고 일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신혼집에서 함께 아침 차려 먹고 저녁 차려 먹는 평범한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쯤이었어요. 여보, 내 남동생 말야. 곧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이만저만 드는 돈이 너무 많아. 친정에서 수입도 일정치 않은 데다가 요즘에는 학원도 3-4개씩 다닌다더라고. 뒤처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월급 친정에 보탤게. 뭐? 그게 말이 돼?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지만 같이 벌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가 생길 텐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잖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말이야.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월급 전부를 주는 건 조금 과하지 않아?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내 월급쯤이야 없어도 솔직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돈도 있고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월급도 마음대로 못해? 여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뭐? 이기적이라고? 그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 내 월급 다 줘도 되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처가댁도 사정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우리도 엄연한 가정이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써야지 왜 장인 장모님한테 돈을 그렇게 주는 건데? 장인어른도 일하시고 장모님도 일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월급 전부는 좀 심하지 않아?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용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현재 장인어른은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시고 장모님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 벌고 계시는데 애 1명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나 생각했어요. 남동생을 얼마나 끔찍이도 아끼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월급을 올인하면서까지 생활해야 하나 싶었죠.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내에게 너무 과한 처사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데 남동생을 위해 버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소리치더군요. 그래 좋다 이거예요. 다 이해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도 엄연한 가정 아닙니까? 저희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월급 올인이라뇨. 저는 화가 났지만 참고 이내 한숨을 쉬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앞으로 살면서 드는 돈이 더 많아지겠지. 그래도 월급 전부를 주는 건 좀 아니야. 우리도 우리의 생활이 있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못 해두면 우리도 난감하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만 보태드리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던 자기가 쓰던 그건 마음대로 해. 내가 내 월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은 아쉽네. 하지만 자기 말처럼 우리도 한 가정이니 나도 가정에 충실해야지. 자기한테 매달 100만 원 줄 테니 자기가 직접 보내드려. 대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돈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잖아. 알겠지? 그럼 약속할게. 내가 조금은 더 버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나도 열심히 모으고 노력할 거야. 당신 월급에서 초가댁 100만 원 보내드리고 남은 돈은 자기 생활비로 써. 관리비라던가.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아직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이 하나 키우려 해도 돈이 장난 아니야. 누구보다 잘나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라던데 우리 부모님은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더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 나는 내 동생 남들한테 모자라 보이지 않게 키울 거야. 하나뿐인 남동생인데 그러니 내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뿐이고 더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 당신이 말한 대로 100만 원만 엄마한테 전할게. 남동생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생각하며 아내와 합의를 봤습니다. 결국 한 달 월급을 전부 드리지 않고 100만 원을 합의를 받고 매달 100만 원씩 장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100만 원 이외에 생신, 기념일 다 잊지 않고 더 드렸으면 더 드렸지 모자라게 드리진 않았던 것 같네요.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100만 원만 보내드리는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처가댁 갈 때마다 장 봐야 된다, 계모임 가야 된다, 미용실 가야 된다면서 계속 저를 피하시는 겁니다. 사위 대접을 바라지는 않아도 제가 갈 때마다 없는 약속을 만드셔서 막상 가면 바쁜 장인어른을 대신해 어린 처남을 봐주고 오기 일쑤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내심 서운했죠. 한편으로는 드리는 돈을 줄여서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이 나한테 많이 서운하신가? 맨날 오면 얼굴은 통 뵙지도 못하고 왜 나를 피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지? 엄마가? 에이, 여보가 착각한 거 아닐까? 엄마도 우리 왔다고 못해둔 할 일이 많은가 봐. 여보도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늦둥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면 우리 오자마자 미용실이랑 계모임이랑 가겠어. 그만큼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 애써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자. 나이 드신 장모님이 애 키우느라 바깥 생활하기 힘들어서 저랑 아내가 올 때만큼이라도 시간 내서 약속 만드는 거겠지 하며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날에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때도 처가댁을 방문했는데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급하게 나가셨어요. 알겠다고 바깥일 보고 오시라고 했죠. 아내와 함께 처남과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고 장난감도 사주고는 다시 처가댁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인데 운전을 해서 그런가 저녁 식사를 한 뒤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자던 것도 잠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이의 소리가 들렸고
아내와 장모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무슨 이야기인지 듣다가 저는 기절 초풍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얘 아직까지 몰라서 다행이다. 호적상으로도 네 동생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될 건 없다만 그래도 안 들키게 조심해야 해. 지우야, 너도 아저씨 있을 땐 엄마 보고 누나라고 해야 해. 알겠지? 엄마, 영훈 씨 들어 조용히 해. 우리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나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 시부모님이 여윳돈도 챙겨주셨으니까 모자라면 적당한 핑계 대서 돈 보태달라고 하면 될 거야. 걱정 마. 으유, 알았다. 그래도 졸부는 아니어도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다행이네. 우리 지우 이제 돈 걱정 좀 줄겠다. 지우 너도 좋지? 누나가 돈 많이 벌어주니까. 지우야, 엄마가 항상 미안해. 지우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거 알아. 엄마랑 할머니랑 있을 때만 엄마라고 해야 해. 알겠지? 아저씨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누나라고 꼭 부르고. 착하지, 우리 지우? 아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7살짜리 남동생이 알고 보니 동생이 아니라 지 자식이었던 거예요. 고등학생 때 일진 무려 어울리다 사고를 쳤고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어린 처남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모르며 자기 자식인 걸 모르니 둘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다 듣고 있는데도 저런 말을 하는데 아이는 일말의 표정 변화도 없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내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아내의 아들은 지금껏 아내한테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한 거였어요. 당연히 내 엄마인데 엄마한테 왜 누나라고 해야 하는지 어린 아이여서 이해가 안 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부자는 아니지만 집안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아파트까지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데 없을 거 아니냐고. 내가 엄마한테 내 월급 그대로 주자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도 애 낳고 살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100만 원만 보내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난 우리 지우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거 입히고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돈 부족하면 이야기해. 알겠지? 알았다니까 그러네. 지우는 걱정 말고 너는 일단 김서방이나 잘 구슬려 봐. 사람은 괜찮아 보이더만. 잘 구슬리면 그래도 돈을 잘 줄 것 같던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지우 동생도 보고 나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헤어지자고는 못할 거 아니니. 애가 지금 지우 하나 키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또 애를 낳으래 그래 엄마는. 일단 지우 건강하게 잘 크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고마운 거야. 아빠 앞에서도 입 조심해야 해. 그리고 영훈 씨와 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어. 때를 봐서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라고 둘러댈 생각이야. 저는 듣다가 너무나도 기막힌 사실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나자 헐레벌떡 아내와 장모가 일어나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들은 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들은 게 사실이야? 지우가 자기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었어? 사실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자기가 자다 일어나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웃기지 마. 내가 분명히 들었어. 당신과 장모님이 나눈 대화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시침이 뗄 생각은 하지 마. 어떻게 그런 걸 속이고 결혼을 해? 이 결혼은 무효야. 이게 사기 결혼이지 사기 결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나와 당신 사이에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 사기 결혼이라니 여보. 이야기 좀 하자니까. 자네가 잘못 들은 게 맞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아무래도 자네가 많이 피곤한가 보구만. 자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럴 리도 없고 말이야, 김서방.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다 들었다는데 다들 왜 이렇게 고집이야? 진짜 어디서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안 비켜?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언성이 오가고 소리가 점점 커지자 아이가 겁에 질렸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저도 생각 정리를 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신혼집으로 왔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것도 웃긴데 몇 년을 절 깜쪽같이 속였다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날이 밝자마자 시청에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처가에 갔어요. 야간 근무를 끝내고 돌아오신 장인어른도 함께 계셨죠.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다 같이 이야기 좀 하자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혼인신고를 이미 해버린 상태였고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해야 하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거실에 장인, 장모, 아내를 불러다 앉히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 서류를 턱하니 내미니 장인어른은 이게 뭐냐며 어리둥절하셨고 아내와 장모님은 거의 반포기 상태로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말했어요. 어제 거실에서 나눈 이야기는 뭔지 사실인지 물었죠. 그래, 나 고등학교 때 많이 사고 쳤어. 흔히들 말하는 일진이라고 하는 무리랑도 어울렸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됐지. 아이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미 알았을 때는 수술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쳤어. 그때가 고3이었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던 나는 그대로 가출을 했지. 그래서 미혼모 시설에 가서 애를 낳았어. 그 아이가 지우야. 그리고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신혼집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 그걸로 아빠 차 바꿔드렸고. 됐어? 이제 속 시원해?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렇다고 앞길이 창창한 애를 고작 애 하나 때문에 가로막을 순 없지 않겠나? 지우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호적에 올려 동생으로 키울 작정이었어. 문제될 건 하나도 없고 말고 호적 정리도 깨끗하고 그러니 자네가 이해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 알고 보니 아내는 거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동 명의여서 대출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완전 고금리 이자로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달에 꼬박꼬박 장모님에게 100만 원씩 드린 거였어요. 그 돈 어디다 썼냐고 화를 냈더만 그 돈으로 장인어른 차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태연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말할게. 사실 우리 아빠 차 오래되긴 했어도 굳이 바꿀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딸내미 덕 좀 보고 살 때 되셨잖아.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파트 출근하러 갈 때 더 좋은 차 쓰라고 10년 만에 차 바꿔드린 거야. 딸이 아버지 효도해 드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 아니, 효도는 당신이 직접 번 돈으로 해야지. 왜 우리 엄마가 해준 아파트로 담보받은 거면서 왜 당신 마음대로 써버렸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상황 설명하고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한 마당에 공동명의니까 상관없지 않아? 당신은 장인한테 효도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렇게 안 이꼽니? 대출 좀 받았다 쳐. 일하면서 갚아나가면 될 문제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야겠어? 당신 원래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야? 당신이랑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네. 장인어른은 이런 사실 다 알고 계셨어요? 집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장모님 드린 거, 그리고 신혼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장인어른 차 바꿔드린 거요. 알고 계셨냐고요? 그리고 지우가 제 아내 자식인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쩜 그리 하나같이 절 속일 생각만 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 거냐 도대체. 김서방, 난 정말 몰랐네. 몰랐다고. 그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바꿔준 걸로 알고 있었네만. 지은아,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지우 이야기는 또 뭐고? 내가 내 돈으로 친정에 돈 보태겠다는데 그것도 안 입고 하질 않나. 내가 알아서 하게 냅두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미안하다는 사과는 못할 것 같아. 이미 엎질러진 물. 그래, 이혼하자 이거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오랜 침묵을 깨고 상황 파악을 대충 하신 장인어른이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뒷골이 땡겨서 아내와 장모님의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과를 하시는 장인어른과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린 처남을 보고 겨우 참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한 번만 봐달라고 자신들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사정했지만 제가 매정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은 도대체 무엇하는 짓이냐며 아내와 장모님께 소리쳤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자네 그거 아나? 이미 혼인신고를 한 마당에 이혼하게 되면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고 위자료까지 줘야 해. 아이의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야. 부부 공동명의잖아. 그러니 나누어야지 안 그래? 당신 그만하지 못해? 그게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태도야? 김서방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태도냔 말이야.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그만 좀 해. 뭐? 이 양반이 정말 모지리 같은 당신도 내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 지은이 임신해서 애기 낳아왔는데 그럼 애를 길바닥에 버려? 말이 좋아서 친척이 사정이 있어서 맡긴 아이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도대체 으유, 내 팔자야. 뭐? 지우가 지은이 애란 말이야? 저같대 당숙 자식이라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언제 애를 낳았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고.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네요. 내가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았네. 아니, 처음부터 내 잘못이었어. 그때 사수로서 일만 했어야지. 내가 눈이 멀었었나 보네. 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장모님과 아내는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저도 지우를 생각해서 끝까지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가사소송으로 혼인 취소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해온 집을 부당하게 담보까지 받아서 장인어른 차를 바꿔주었으니까요. 더욱 가관인 것은 아이가 아내의 아들이라는 것을 장인어른도 오늘에서야 아셨던 거예요. 장모님 친척분 중에 사정이 있어 호적에 대신 올려 키워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죠. 딸내미가 배가 불러왔음에도 몰랐던 건 장인어른이 그 시기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덕분에 정말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대로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고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힘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려서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너무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야,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다 겪게 되어 있어. 이번 일도 인생을 살면서 겪은 하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너무 깊게 담아두지 마.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말이야. 영훈이 너 정신줄 놓지 말고 앞으로 더 잘 살면 그거면 돼. 정말 미안해 엄마. 나도 직장 잘 다니고 자리 잡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 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아서 엄마랑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전 그 파렴치한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겠어. 꼭 천벌받게 할 거야. 며칠 뒤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죄로 그들을 고소했어요. 동시에 혼인 무효 소송,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죠. 아내가 부부 공동명의를 빌미로 대출을 받아 빚을 만든 점, 본인의 아이를 동생이라 속이고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숨긴 점, 맞벌이로 같이 일하고 가사노동을 하긴 했으나 본인이 얻은 이득은 가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점 등 아내에게 유책 사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자 아내는 항소를 했습니다. 자신도 맞벌이를 하고 집안일을 했는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냐며 말이죠. 재판에서 지던 날 법정을 나오며 저에게 악에 받쳐 소리를 치더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맞벌이 하면서 나도 가사일 분담해서 잘했고 아내로서의 역할 충실히 이행했어. 재산 분할이 불가하다니 가능키나 한 소리야? 난 절대 얌전하게 안 끝내. 절대로. 곧 죽어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구나. 당신 사기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 왈왈 짖기만 하지. 즉, 개 같은 소리라는 거야. 맞소송? 까짓거 해. 아직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가 본데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사기죄든 뭐든 꼭 콩밥 먹게 해줄게. 처음에는 처가댁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하고 맞소송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유가 없던 그들은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했던 탓에 1년 정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저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쉽게 소송을 취하해주지 않자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갔더군요. 어느 날 장인어른은 지우를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 감은 안 잡히네만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소송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애초에 지은이와 마누라는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 미안하지만 자네가 나를 봐서라도 선처를 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못난 이 사람을 봐서라도 용서해주게. 아저씨,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진짜 미안해요. 우리 엄마 혼내지 말아주세요. 지우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네가 그날 그렇게 집에 가버리고 나도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나왔네. 처음에는 혼자 나왔는데 지우가 지은이랑 마누라 틈 사이에 껴서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 해서 결국에는 내가 데리고 나왔지. 그래서 지금은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네. 자네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선처를 해줄 수는 없겠나? 장인어른은 어린 처남, 아니 그 여자의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까지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괜한 심술로 욕보이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지우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아내와 장모였던 사람은 얼굴도 안 보였지만요. 장인어른만 간간히 찾아오시며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직원들과 일하면서 마시라고 커피를 사주고 가실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과 아이만 아니었으면 모조리 감옥에 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며 쏟아부은 시간과 돈을 모두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해 주신 집과 그에 대한 노력의 대가들까지도요. 하지만 지후 그 어린아이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사실 제가 신경 쓸 이유는 없었지만 어른들 싸움에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도 못하고 억압받으며 자라왔을 저 불쌍하고 곱디고 온 아이를요. 앞으로 밝은 미래에서 활기차게 살아도 모자란데 더 이상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돈을 다 받고 싶었지만 적어도 아이는 먹고 살아야 했기에 위자료 3천만 원만 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결론이 나니 짧지만 그동안의 일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요. 물론 아직도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요. 당신 앞으로는 아이를 봐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이가 당신만 보고 사는데 당신이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인간으로서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나와는 사이가 이렇게 끝났지만 앞으로 지우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여보, 고마워. 당신에게는 정말 못할 짓을 했어. 앞으로는 우리 지우 봐서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게. 선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더는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정말 미안했어. 건강하게 잘 지내. 자네가 어려운 결정을 해주어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자식, 마누라 관리를 잘못한 탓이 크네. 자네도 우리는 있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래. 그동안 미안했네. 그들은 연신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죠. 그것이 저와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하고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동안 안정을 되찾고 열심히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일에 집중한 덕분에 올해는 팀장 자리까지 승진했고요.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아파트는 이혼한 뒤 급매로 곧장 팔아버렸고 돈은 다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 말고 부모님을 위해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 근처 방 2개짜리 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처와 같이 신입 직원이었던 남자 직원은 대리로 승진했는데요. 가끔 전처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팀장님, 지은 씨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서 자리 잡았나 봐요. 거기서 견과류 포장하는 공장이었던가? 다시 취직해서 일 시작했나 봐요. 아직 재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박 대리, 나한테 굳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이미 그 여자와 나는 끝난 사이라 더는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지가 않은데 말이지. 계속 연락하고 지내나 본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전해줘. 나 같은 사람이 생기면 내가 쫓아가서 그 남자 살려줄 거라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으니 나한테 했던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라고. 에이, 김 팀장님도 참. 욕먹을 행동을 해서 그렇지 성격은 착했잖아요. 제가 팀장님께 괜한 말을 전해드린 것 같네요.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잖아요. 돌싱 몰라요, 돌싱? 그래도 근황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박 대리도 여자 만날 때 조심하라고. 예쁘다고 반해서 덜컥 만나고 그러면 안 돼. 신중해야지. 그러다 내 꼴 난다니까. 이제 시덥지 않은 농담 따먹기 그만하고 어서 가서 일 봐. 아내였던 여자가 예쁘고 돈 아낄 줄 알고 검소해서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뒤통수 맞은 게 2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지만요. 박대리 말처럼 요즘엔 이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이 없지만 차라리 집안 환경을 모두 다 아는 결혼중개 업체에 연락해서 결혼할 여자를 찾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개팅 회사에 연락하면 인위적인 만남이란 게 마음이 걸리지만 이렇게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온전한 내 가정을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결혼이 필수도 아니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 보려고 해요.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여행도 못 해봤는데 올 여름에는 제주도로 1달살이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일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일하시고 저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거든요. 그 김에 저도 세상을 좀 더 돌아보고 싶네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모르니 겉으로 예쁘다고 착하다고 속지 마세요. 겉과 속은 다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